오늘의 이슈를 따뜻한 이슈를 전문가들과 함께 추적해보는 뉴스메이커 시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서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여야 거물급 정치인 2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담에 앞서 오늘 메르스발 사태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자체도 이례적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선 것도 이례적인데 한번 대국민 사과 발언 듣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불안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 참담한 심정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 의원님,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2번씩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면에 나선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고개를 2번 숙이고 사실 또 국민 대다수의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목소리를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일종의 그 삼성그룹 그 경영진 오너 일과 관련해서는 약간 신비주의 컨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던 게 있었는데 네. 예, 이제는 그럴 겨를이 전혀 없고 정말 국민들 앞에 나서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됐다라는 점을 이제 인정하고 저렇게 행동에 나선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너무 늦었고요. 늦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요, 별로 구체적인 알맹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성병원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그 당연한 얘기인데 그 밖에 무슨 백신 개발 이런 거는 뭐 그 후속 대책으로서 또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용 회장의 저런 그 대국민 사죄가 약간 네. 삼성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불신 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이번 그 삼성병원 사태에 나타난 근본적인 삼성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걸 잠재우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이재용 회장 그 발표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삼성병원에 음압병실 하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빅5 다른 병원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서울 성모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 같은 데는 음압병실이 무려 20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삼성병원은 하나도 없었는가? 이게 이른바 돈이 안 돼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게 삼성생명 공익재단 산하에 삼성병원이 있는데 네. 정말 공익병원으로서 운영을 해온 건지 오로지 수익성만 생각하고 해온 건지 어디에 그 원인이 있었는지 벌써 뻔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없고 뭐 이런 점은 다소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 1등주의의 상처, 금이 간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도 그 신지호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는 않는데요. 크게는 한 2-3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보면 최근에도 비슷한 그 대기업 총수가 사과했던 게 땅콩해양 때문에 조현아 씨 땅콩해양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나와서 네. 직접
사과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내적으로 보면 국민 정서에 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대한항공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 정서에 국민 정서를 좀 진정시키겠다고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도 사실 삼성이 이 메르스의 확산에 어떤 큰 중요한 진앙이 역할을 된 거죠. 그렇게 네. 돼버리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망신스럽고 또 특히나 이 공익재단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 이미지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았을 거라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1등 기업의 이미지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네.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아버지가 누워 계신 대신에서 또 나온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좀 미비한 좀 아쉬움이 많은 어떤 조치였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예컨대 그 동생 이부진 신라 대표 호텔 신라 대표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호텔 신라를 폐쇄하고 제주도 신라 호텔을 폐쇄하고 또 최근에 이제 원희룡 지사를 지사께서도 면담했습니다. 면담하면서도 또 감사하다 서로 이렇게 좀 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좀 굉장히 좀 늦었고 또 구체적인 방식도 아쉽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송 질병관리본부로 삼성병원의 병원장을 불러서 네. 질책을 했죠. 그것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질책한 거 두고도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물론 삼성도 잘못했지만 더 잘못한 건 정부인데 누가 누구를 질책하느냐 그런 또 지적이 있었는데 그건 좀 뭐 일리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삼성 서울병원이요. 대통령의 질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질책 이전에 본인들이 이번 사태 이게 저는 한마디로 이제까지 인류 기업을 자처했던 삼성의 오만이 낳은 참극이다. 이번 상황을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삼성 서울병원이 1년에 매출액이 한 7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네. 하루에 하루 평균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부분 폐쇄 결정도 왜 이렇게 늦장으로 했는지 정부도 늦장으로 대응했지만 삼성서울병원도 늦장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한 데에는 바로 이렇게 손해를 좀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는 이런 거기서 이게 늦장 조치가 나왔다면요. 네. 이거는 정말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서의 어떤 정말 그 자격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우리 강 교수 지적했듯이 지금 중국 특히 네. 중국에서는요 이번 일로 인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공동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다른 기업에게도 엄청난 민폐를 지금 끼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는 이제 사실 이 대목에서 정부의 질책 부분을 피해갈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6월 1일 날 3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4일 날 발표하고 네. 또 실제로 62번, 138번 환자들은 응급실에 체류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분들이 확진 환자고 굉장히 많이 그래서 삼성 지금 170명이 넘는 환자 중에 확진 환자 중에서 80여 명이 삼성발로 생긴 거고 그중에 30-40명은 또 삼성에서 잡지도 못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책임인데 이 부분이 삼성의 어떤 1등 오만주의와 더불어서 정부의 행정력이 또 그걸 신뢰했었죠. 사실 네. 삼성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중앙메르스대책본부라든지 이런 데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당국들이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갔던 부분에 대한 큰 구멍이 낳은 어떤 보건당국의 실수 또는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또 단순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렇게 어떤 이 표면을 덮는 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삼성병원은요 거의 일원동에 네.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그린벨트였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삼성병원 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당국이 요청했던 게 뭐냐? 공익병원으로 운영을 해달라 이거였는데요. 완전히 이건 공익병원의 반대인 사익을 추구하는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삼성병원은 어디까지 비영리 법인이고 애초 출발 과정 자체가 배경이 그랬다면 그리고 삼성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기업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병원 사업에만큼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돈을 아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폐쇄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하루 20억의 매출을 손실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좁은 속셈에서 나왔다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삼성병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또 상처, 실망이 컸던 것 아닌 것 같은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말대로 정말 후속 대책이라도 좀 확실하게 내놓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질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문 대표가 최재성 카드를 포기한 것 같다라고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이 없습니다. 신 의원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대략 난감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같은데요. 굉장히 얼굴을 여러 번 붉혔잖아요. 왜 당대표로서 사무총장 인사 하나 왜 못하느냐. 이게 당대표 허수아비 아니냐.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물론 이제 비공개 석상에서 얼굴을 몇 번 붉혔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최재성 카드를 강행하자고 하면요. 이게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분열, 분당 여기에 어떤 명분을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최재성 카드를 접다니 단순히 대표로서의 스타일 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권위도 추락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아주 원칙적으로 말하면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의 순리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러면 그렇게 순리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소위 주류와 비주류들이 경쟁하고 문제에 대한 관점들이 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4.29 재보선 패배 이후에 뭔가를 좀 바꿔라. 또 당대표가 좀 희생해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됐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뭐 희생하기보다도 일괄 사표를 내면서 지금 후임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 소위 주류계를 임명한다고 해서 비주류계가 그러니까 친노를 임명한다고 해서 비노들이 반발하는 것인데 네. 사실은 본인의 것을 내줄 것이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서 본인이 주류를 내겠다면 또 친노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면 남은 것은 당내 여론 수렴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그러니까 친노를 임명할 수는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합의도 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친노 임명만 강행하겠다면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사실은 비노 측에서 반발하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냐. 또 특히나 이게 또 다른 축으로는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상곤 혁신위원장 카드가 발동돼서 이제 가두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비노들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를 목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총장까지도 그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오갈 곳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당 외곽에선 그러면 분당 논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쭉 전체적인 네. 흐름은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첫 번째 그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선출직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신설을 해가지고 외부 인사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갖고 뭘 하는데 이게 제일 저기한 게 내년 4월 총선 때 공천 기준을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예. 화면에 보시면은 김상곤 혁신위가 1차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취임할 때 당에 영이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죄송한 말로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사무총장 카드도 영이 안 쓴 상황인데요. 네. 지금 몇 가지 카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또 막말 등을 포함한 교체 지수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 또 소속 당원, 당 소속 선출직의 경우 귀책 사원 활동에 공천하지 않겠다. 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은 바로 당직을 박탈하겠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 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별로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때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혁신안은요. 캐비넷 몇 개 다 쌓여 있다는데 그중에 빼내갖고 몇 개를 꺼내갖고 오늘 이제 내놓은 건데요. 네. 전혀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근데 저기 첫 번째, 저게 제일 좀 중요해요.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그럼 네. 내년 공천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당과 국가,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한 기여도를 말이에요. 정성평가를 하고 정량평가를 하겠다는데 네. 정성평가라는 게 누구 평가자가 이 사람한테 A 학점을 줄지 B 학점을 줄지 그건데
그게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주관적 요소, 친서 관계라든가 평상시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계파에서 오는 뭐 그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게 100% 배제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비노 쪽에서 저런 그 정성 평가를 해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도 최재성 의원을 강행한다. 그러면 비노에서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쓸 곳이 없구나. 이 당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점점 비노의 마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일단 스톱을 하고 계속 당분간 이런 상태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네. 저거 막말도 그래요. 막말인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김경엽 의원의 세작 발언 이게 막말인데 그때 김상곤 그 위원장이 몇 가지 제시한 것 중에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최소한 우리 당 내에서 4개 그룹이 분당 또는 신당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것도 막말의 뭐 범위를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막말인지 아닌지는요 한마디로요 엿장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런 네.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 신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많이 다르지는 않을 텐데 조금 저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저렇게 좀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들은 새롭지 않다. 네. 이게 사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김상곤 혁신위가 발족할 때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 안에서의 혁신이라는 것들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트럭으로 한 트럭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롭지 않다라는 부분에 지적을 받을 것들,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또 다른 공천심사위원회 형태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공천심사위원회랑 뭐가 다르냐? 기존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저걸 평가 항목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김상곤 위원장의 워딩들은 일관됩니다. 뭐냐면 처음에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의원들의 기득권은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광주 워크숍에서 3가지 바꿔야 될 걸 기록해서 내라 그랬더니 김상곤 위원장이 낸 것이 기득권에 안주한다. 그다음에 당기율이 물란하다.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김상곤 위원장 워딩이 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당 의원들의 기득권 안주가 문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당의 지도부에게 뭔가를 처음으로 화살을 한번 겨눠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미비한 것들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걸 네.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좁혀 들어가기 아니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에 지금 예컨대 현역 의원 40% 교체하겠다 이렇게 내놓는다면 이게 당이 당장 쪼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하신 정성평가의 기준이라든지 객관적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네. 기존의 공천심사위원하고 뭐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의 부분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군다나 최재성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당직을 맡고 있냐면 네트워크 정당 추진 단장입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뭐 모바일 투표,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은요 친노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노 측 인사들은 그런 얘기만 들으면 사실 경기를 일으켜요. 네. 그런데 정성평가는 물론 이거냐 정량평가를 하더라도 정량평가의 방식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바일이냐, 예를 들어서 아니냐. 그렇죠. 그 4.29 재보궐선거 당시에 관악을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얼마나 큰 잡음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방식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김희철 전 의원이 거의 그 몇 표 차이 안 나게끔 네. 떨어지면서 친노인 정태호 씨가 후보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량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도 예를 들면 모바일 여론조사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요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노 측에서는 정말 이 네트워크 추진 단장을 하는 네. 최재성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짐 싸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죠. 한마디로 단계 하나하나가 다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각에서는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박지원 의원의 뭐 4가지 그룹 얘기가 있는데 천정배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설
지금 계속 외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뭐 지난주 언제 뭐 5명이 뭐 냉면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했는데요. 거기서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당의 혁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 호가 아닌 별도의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중론이 모아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호남신당을 만들겠다. 이건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 개혁 정당인데 문제는 호남 쪽 정치 세력은 좀 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당장 10월에 호남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선거가 몇 곳이 있죠. 최대 네. 3곳까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독자적인 도전을 해서 천정배 모델이 성공했듯이 그런 걸 또 확산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호남 쪽 현역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야 이거 문재인 깃발 갖고는 안 되니까 되겠구나. 우리 별도의 깃발로 하자. 그러니까 호남 쪽은 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국 정당이 되려면 호남 플러스 최소한 수도권에서 와야 되는데 수도권은요 일여다야 이렇게 그 경쟁 구도로 가면은 야당은 무조건 필패죠. 안 되죠. 네. 필패죠. 새누리당 어부지리하죠. 그래서 그 호남권 이외의 어떤 결집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최대 고민으로 부상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휴화산 상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 휴화산 상태일 뿐더러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 천정배 의원 측의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너희들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으니? 이랬더니 호남 기반으로 한 전국적 정당으로 표현해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향은 그런데 당내외에서의 판단들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크게 그럴 만한 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남에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수도권과 서울에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008년 대통합 민주신당일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네. 박상천 대표가 있던 민주당 그 서울 수도권에 2,000표, 3,000표밖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합으로 이끌어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다 야가 되는 것들을 너무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찻잔 속의 태풍, 즉 호남만의 신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실제로 농후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세력이 있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호남에서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천정배 의원의 50% 가까운 무소속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외 일각에서 호남의 네.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사실 안팎으로 네. 그 집토끼인 안쪽에서도 좀 지탄을 받고 또 혁신이 또 바깥에서도 지탄을 받는 지금 어려운 형국인 건 사실입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표가 끌어가야 될 리더십의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를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검찰이 잘합니다. 여야 균형을 잘 맞춰서 수사선상에 올린 건데 신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사실. 근데 성완종 리스트 8인 중에 소환 조사를 한 사람이 딱 3사람입니다. 홍준표, 이완구 두 분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기소를 소환 조사를 했는데 네네. 메리스 사태가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해가지고요 거의 뉴스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아예 소환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서면 조사로 끝냈는데 왜 그 리스트에도 없는 김한길, 이인재 이 두 현역 의원을 소환을 하는가? 그러니까 친박 봐주기고 나머지 뭐 넣어가지고 대충 물타기 하려는 검찰의 그런 모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죠.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혐의 사실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한다는데 혐의 사실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좀 받은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여러 가지 액수라든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리스트에 있는 8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건이에요. 설령 검찰이 의심을 품고 있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약한 건이거든요. 형평성 문제를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거를 건드리는가 하는 점에서 그 아마도 이제 이 분들을 소환 조사해가지고 네. 이 아마 기소는 않고 우리가 이 정도로 성실하게 했다. 그다음에 어차피 검찰에서 이 수사가 종료되더라도요.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봤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까지도 수사를 성실하게 했다라는 어떤 흔적을 남겨놓기 위한 그런 수순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검찰의 내외부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이렇게 소환하니까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온 분들을
더 이상 조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면은 이번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네.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분들의 혐의가 또 이야기가 이름이 거론되고 또 혐의가 이렇게 거론되면 소환이 불가피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보면 이인재 의원은 뭐 본인이 받으신 게 아니라 뭐 다른 분이 받았다는 거고요. 김한길 의원 문제는 좀 더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제 이런 분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수사 국면은 이미 수사가 좀 정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고 또 한 축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에서 검찰이 위신을 세우기 위해선 나름대로 좀 성의 있게 하고 실질적 성과를 좀 낸 것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의원 전 의원의 특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 얘기가 불거졌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역시 특별 사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2007년 12월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부로 사면이 단행됐는데 그 전에 12월 말에 이제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완종 회장이 그때 막판에 끼어들어갔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검찰이 당시에 성완종 회장의 계좌에서 몇 천만 원이 그때쯤 이렇게 집중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 노건평 씨를 소환하는 거는 그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특별 사면을 해주는 대가로 노건평 씨에게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혐의를 가지고 이제 불러들인 것 같은데요. 네. 글쎄 이건 검찰이 말이죠. 이게 소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뭐 궁금해서 물어보자. 그렇지요. 이런 거는 소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있습니다. 정도 네. 기초적인 사실을 다 파악해 놓고 불러다가 이거 완전히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정도, 그걸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무슨 어떤 정황을 파악했을 때 이제 소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에 그런 정도로 완벽한 준비를 끝내고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 이렇게 파악하고 소환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보입니다. 사실 이게 검찰한테는 굉장히 큰 부메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중진 의원들 또 노건평 씨 전직 대통령까지 건드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안산시장을 지냈던 박모 씨가 이 성완종 회장이 그 2012년 대선이 있던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뭐죠 이런 거 트렁크 하나 끌고 와가지고 보니까 5만 원짜리 100장 그거를 엄청 있는데 그걸 3억 원짜리 가방 하나, 2억 원짜리 가방 하나, 1억 원짜리 하나 해갖고 누구한테 전달된 것 같다.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했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뭐 이거를 알아봤더니 사실 무근이라든지 어떤 발표도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조만간 종합 발표를 할 때 뭐 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요. 그렇다면은 이게 좀 불공정한 수사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특검보다는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특검을 했는데 형편없이 그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치검찰이다 이런 예컨대 정치적 공세가 되는 것이 뭐 총선을 이제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네. 보면 굉장히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문제가 뭐 어떤 전 정권에 대한 뭐 이런 것들보다는 네. 그런 이렇게 사정을 집중해서 맞췄다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조사 과정이 불가피하게 조사 마무리 단계에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그 확인 여부 정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수순 아닌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시한폭탄입니다. 착각 시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 선택지 청와대에서는 입장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가 않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선택지 출구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쪽 거기랑 맞춰서 할 네. 수밖에 없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당청 관계가 불편해지죠. 당내 비박 대 친박 관계가 불편해지죠. 설령 그거를 제의를 붙이지 않고 그냥 소위 막
속된 말로 그냥 뭉개버리는 그래서 이제 19대 임기 종료와 더불어서 자동 폐기되는 폐기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 대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파탄이 어려워집니다. 나겠죠. 그러니까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든지 기존 관계가 굉장히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묘한 절충이거든요. 묘한 절충인데 유승민 대표한테도 한 발 물러서게 하고 청와대한테도 한 발 물러서게 함으로써 절충을 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면 그러면 저기 헌법재판소로 보내십시오. 보내자. 그렇다 그러면 당장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로. 그러면 이제 네. 6월, 7월 들어가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부분이 또 쟁점화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청와대에서 수용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에 너무 노이로제를 청와대가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저는 한 3-4가지 정도 이유만으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국 국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과정상에 국회가 정말 성의껏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지안을 내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물론 세월호법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세월호법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다. 첫 번째는 그렇게 과정상의 절차를 다 밟았고 두 번째가 지금 메르스 국면입니다. 물론 네. 큰 불을 잡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메르스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집권 3년차 대통령이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특히 대여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지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지셨단 말이죠. 그러면 합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여당을 압박하는 형태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 이게 단순하게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청와대로서 부담스러울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다리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소송을 이렇게 넘긴다든지 이런 방식들로 전환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현안들이 많잖아요.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인지를 선별해내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 선후 경중을 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최우선적인 가장 시급한 중대 현안이 뭐겠습니까? 이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어떻게 좀 녹여내고 살려낼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그게 일종의 블랙홀이 되면서요. 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 심의 의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혀버리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생 경제를 조금이라도 되살려 나가는데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면 29%까지 내려간 대통령 지지율은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 국회법 개정안은요 권한을 행정부가 좀 더 행사할 것인가 입법부가 더 행사할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의 문제지 내 먹고 사는 거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데 자기들끼리 싸운다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사실 그러려면 당정청 협의가 좀 원활하게 원만하게 좀 돌아가서 좀 타협점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접점도 제가 이미 놓친 거죠. 그러니까 놓쳤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부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나 또는 유승민 원내대표랑 상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글자 하나를 바꿨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장의 중재도 그리고 무용지물로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회가 좀 무리했다든지 청와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는 청와대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자 하나밖에 안 바꿨다. 하나밖에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냐 이런 식의 오히려 압박이 네.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이 현재의 시기에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서 하반기에 경기가 정말로 어려울 거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쟁점들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게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담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